한국판 우버로 불리던 카풀 업체 플러스가 최근 대표를 바꾸고 직원 70%를 구조조정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우버, 디디추싱, 그랩 등 IT와 운송을 결합한 차량 공유 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유독 왜 한국에서는 이 카풀 사업이 날개도 펴보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는 걸까요? 이보경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이 플러스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알아보죠. 네. 플러스는 카풀 중개 업체인데요. 2016년에 처음 영업을 시작한 이 기업은 이 택시보다 저렴한 요금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지난해에는 한국판 우버로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왜 고꾸라진 겁니까? 네, 규제 때문인데요. 우선 이 법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입니다. 이 유상운송 금지법에 따르면 면허가 없는 일반 개인들은 이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이 출퇴근 때 승용차를 같이 타는 경우에 한해서는 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 때문에 우버가 퇴출이 됐고, 법의 틈새를 노려서 우버 외에 카풀 서비스들이 좀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출퇴근 시간을 오전 5시부터 11시,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플러스가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해석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플러스는 유연 근무제 등이 추세가 되면서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도 개념을 좀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출근 시간 4시간, 퇴근 시간 4시간 이렇게 총 8시간을 운전자가 좀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반면에 택시 업계에서는 이렇게 하면 우버와 뭐가 다르냐라는 반발을 해서 이 플러스가 좀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이 차량 공유 서비스가 기존의 이제 산업이었던 택시 업계와의 갈등 때문에 규제를 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인데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차량 공유 서비스 시장은 사실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차량 공유 서비스 시장은 작년에 29조 원 규모였는데 2030년이 되면 305조 원으로 달할 정도로 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이 유니콘 기업만 봐도 1위가 우버, 2위가 디디추싱입니다. 두 기업 모두 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이런 것만 봐도 이 시장에서 가치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 미뤄 짐작할 만합니다. 또 동남아에서는 그랩이 급성장하고 있고요. 또 소프트뱅크는 이런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거대한 모빌리티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량 공유 서비스가 더 의미를 갖는 것은 향후의 자율주행차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쌓은 빅데이터를 향후 자율주행 분야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런 글로벌 흐름에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도태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생기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규제 개혁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차량 공유 서비스도 결국에는 기득권 집단 때문에 잘 안 풀리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이 규제 개혁의 계획이 아니라 결과를 내놔라라고 쓴소리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 차량 공유 서비스 분야의 규제 개혁 역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규제 개혁을 해보겠다면서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담당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해커톤, 이 끝장 토론을 해보겠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택시업계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조차 실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나 4차위에서는 택시업계와의 갈등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우선 얘기 들어보시죠. 규제 완화, 신성장 육성 이런 차원도 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갈등과 관련된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계속 접촉은 하고 얘기는 하는데 확정된 건 없고 현재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신산업이 고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너무 좀 소극적인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반대 세력에 이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방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좀 나서줘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이렇게 강한 반대 세력이 있을 경우에는 말로는 4차 변경이지만 현장에선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국회에서는 오히려 규제 혁신의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카풀 업체가 좀 영업이 가능했던 것은 예외 조항 덕분인데요. 그런데 이 예외 조항조차 막아버리는 규제 입법 발의가 있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발의된 법안인데요. 전국적으로 27만 명에 이르는 택시 기사들의 표심을 자극하려는 이 포퓰리즘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신산업이 등장을 했을 때 기존 산업과 갈등을 겪고 반발이 일어나고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일 텐데요. 다른 나라들은 이런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신산업이 생겨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인데요. 이 우버를 허용한 국가들에서도 안전 문제와 택시업계의 갈등 등 이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문제를 원천 봉쇄해서 아예 우버를 퇴출하는 반면 해외에서는 우선 허용을 하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자 신원 보증을 위한 영업면허를 받게 하는 등 안전장치를 보완하고 우버와 택시업계가 이 IT 빅데이터를 공동 활용해서 상생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해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